네, 우선 저희 리더십 라운지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이제 VC 분들을 이제 리스팅을 하는 중에 아무래도 글로벌에 있는 유명한 어떤 VC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사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500 스타트업스도 한국에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엔틀러에 대해서는 이미 좀 듣고 있었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숨고에서도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도 그 이력서상에 있었었고, 그래서 그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마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예비 창업자인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엔틀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엔틀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틀러는 뭐 얼리 스테이지 VC고요. 근데 조금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VC들이 이제 사람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리터럴리 사람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간에 이제 내 팀과 제품이 나오기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를 뭐 졸업을 하시든 학교를 때려쳐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간과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나온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그 시점부터 실제로 뭔가 팀이 있거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창업자들을 그러니까 서포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도 저기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앞 단계에 있어서 도와주는 대신에 먼저 엔틀러가 투자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창업자들에게 해서 첫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VC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27개 정도의 로케이션이 있고요. 한국이 그 중에 15번째로 저희가 오픈을 했고, 얼추 비슷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야기 진행 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창업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먼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YC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 단계에 있어서의 창업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창업자와 그 팀의 역량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창업을 접근할 때 그냥 내 아이디어가 그냥 좋으면 돼, 내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돼, 그것만 되면 이제 나는 그냥 그거대로 엑스큐션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또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얼만큼 잘 할 수 있느냐를 저희는 알고 싶어 하죠. 물론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짐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꽤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이걸 정말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 레벨이 되게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과거에 좀 그런 그런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돌파해 나가고 뭔가 만들어 갔던 어떤 그런 뭐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 혹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또 발굴을 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무언가 스스로 실행을 해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같이 일하고 있는 정상 파트너님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뭔가 하이퍼테티컬한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애널라이즈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력, 어떤 딥다이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분들을 이제 후보자분들을 이제 쫙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네, 결국 이제 선발을 좋은 분들을 이제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더 맞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네, 네, 다음부터도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창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에 그거를 조율을 잘해서 팀으로 빌딩을 한 나가는 과정을 엔틀러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 과정들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그게 사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엔틀러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있어서도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거르는 것이지 저분을 데려와 가지고 뭔가 잘 가르쳐 가지고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총 인터뷰 시간 뭐 한 사람당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총 보고 났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것 같으나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프로그램이 얼추 6개월이 진행되는데 전반 후반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페이즈 1과 2가 있는데 페이즈 1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페이즈 2는 투자된 팀들 대상으로 저희가 더 이제 그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YC라든가 뭐 500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데 앞 단계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된,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제품이 있긴 있는데 뭔가 시장에 진입이 안 되는 요 정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는 실전이고 3개월 있다가 우리 투자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다 각자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엔틀러는 다만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다라고 하면 똑똑한 분 한 80명 정도 한 방에다가 몰아놓고 매일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데 풀타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엔트로에 들어오는 창업자들의 되게 필수적인 요건이 내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렇죠. 직장 안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만두고 오시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휴직 찬스가 있어가지고 휴직을 쓰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로지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그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뭔가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야라고 하는 시점부터 실제로 이제 내가 좀 이름 있는 VC 앞에서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긴 경우에 막 2년까지도 가는데 그거를 3개월 안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되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기 때문에 창업자로서 원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들은 어차피 다 해야 돼요. 팀도 만들어야 되고 제품도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되고 막 고객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막 까여야 되고 이거 아닌가라고 해서 또 다시 피보팅 하던가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겪어요. 근데 이거를 1년에 걸쳐서 하느냐 아니면 3개월을 걸쳐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여기 뭐 엔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창업의 숏컷이 아니고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엔트로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켜봐요. 누가 서바이브를 하느냐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것에 대한 피드백과 푸시백과 챌린지를 저희 엔트로 팀과 파트너들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모인 사람들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거에 대한 챌린지를 계속 주는데 그 챌린지를 한 달, 2달 정도 겪고 나면 이제 평생 동안 들었던 리젝션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게 좀 어려운 건데 그걸 다 돌파를 하고 내 옆에 있는 저기 다른 배치메이트도 좀 설득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뭔가 그래도 메이크센스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고객 검증까지 끝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이제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또 저희가 엔트로가 투자하게 되는 팀들인 것이죠.
이 완전히 80명의 예비 창업자분 혹은 네. 이제 이미 창업한 기창업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 방에 80명이 모여 있으면 좋든 싫든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그럼요.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YC도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고 커뮤니티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틀러에 그 오셨었던 한국 분들도 엄청 좀 끈끈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좀 그 매니징을 여기에서 엔틀러에서도 그 커뮤니티 매니징도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그러니까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사업이 좋더라도 시장이 안 맞거나 아니면 지금 타이밍이 뭔가 안 맞아서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능력을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아쉬운 이야기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오버컴하냐. 내 주변에서 오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너 서클이 있고 이게 아마 과학적인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위크 링크가 강한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론이 있어요. 이 위크 링크가 뭐냐? 나랑 누구나 이제 사람이 소셜리 내가 정말 가까운 어떤 되게 그 스트롱 링크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가까운 뭐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뭐 사람에 따라서 뭐 1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와 연을 맺고 있는 그런 윙링크의 그 어떤 인맥이 있는데 그분들이 탄탄하고 그분들이 훌륭해야지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도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친구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딱딱 떠오르셔야지 이제 뭔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난관에 부딪혔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와 위클링크를 맺고 있는 상대방도 나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이런 이 유기적인 어떤 휴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었을 때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엔트러 내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원 들어와서 제품과 어떤 그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엔트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비즈니스가 더 커가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또 더 훌륭한 VC들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저희 엔트러 파트너들과 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계속 그 머물러 있어야지만 이게 그런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려고 하죠. 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이제 창업자들이 사실 얻어가는 밸류 되게 높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억지로 만들어주기 위해 막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먹으러 가고 다 놀러 다녀요. 음. 저기 뭐냐 그 퇴근하고 나서는 근데 그 놀러 다니는 것마저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파티도 열고 모여가지고 소셜라이징 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그 서로에 대한 어떤 뭐 이해라든가 언더스탠딩도 생기고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로 인해 가지고 서로에게 밸류 애드가 되고 그게 또 우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도 밸류가 돌아가 가지고 미래에는 훨씬 더 뭐 좋은 밸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냥 상상을 했었을 때는 네. 여기서 팀이 만들어졌다가 이 팀에 뭐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네. 있었는데 여기 팀이 뭐 바뀌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조인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좀 들긴 하네요. 네네네. 커뮤니티가 워낙에 이렇게 좀 끈끈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수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모집하시는 기수는 몇 기인 건가요? 지금 5번째 기수고요. 네. 그러니까 배치 5고 10월 둘째 주에 시작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네. 한창 또 그 리크루팅 시즌이긴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럼요. 계신 네네. 상황인 건가요? 네, 인터뷰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치 5가 지난 어떻게 보면 배치 1, 2, 3, 4를 하시면서 그 트라이 앤 에러도 되게 많으셨을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도 좀 다르게 좀 도입하시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옛날에는 특히 초반에는 저희가 인터뷰를 되게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저랑 이제 파트너 인터뷰 뭐 최소 2번 이상 하고 되게
그 들어오기 전에 되게 꼼꼼하게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훌륭한 분들을 최대한 갈라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은 분이 음. 오더라도 그냥 평범한 케이스도 많고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막 음. 너무 훌륭하게 잘해준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지 그 들어오기 이전에 뭐 이력이 엄청 화려하느냐 아니면 트랙레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는데 그게 막 엄청 디사이시브한 어떤 결정적인 팩터가 되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터뷰 프로세스를 조금 간소화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최대한 많은 창업자들을 한번 좀 보고 특히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여태까지 전기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페르소나나 캐릭터의 창업자가 왔었을 때 조금 더 특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 왔었을 때 좀 어떨까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페르소나는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네, 내가 여기에 진짜 핏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특이한 페르소나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되게 그러니까 좀 의외. 네. 나이가 되게 많은데 근데 대기업만 자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대기업 하시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막 약간 반쯤 걸친 상태로 여러 가지의 그런 비즈니스 실험들을 계속 쭉 해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이력만 봤었을 때는 그냥 뭐 대기업 되게 오래 다니신 분이시군요. 막 30년, 뭐 2, 30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냥 직장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분명히 이분도 어떤 갈증이 되게 있고 음. 그리고 이 점점 나이가 들면 저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건 제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주변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옛날보다 체력이 떨어져요. 막 어렸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럼 막 뭐 밤새서라도 막 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하기 싫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음. 그 점점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은데 되게 그 어떤 연령에 비해서 에너지도 되게 엄청나게 넘쳐나고 갈증이 엄청 강하고 그래서 이 이력서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계속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좀 시도들을 해왔고 실제 회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뭐 큰 역할도 했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보통 이제 연차가 차면 이제 많이 델리게이션하고 위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막 발로 뛰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한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을 봤었을 때 이분이 왜 진작 창업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었던 이제 1, 2, 3, 4 이쪽 기수분들은 서로가 이제 좀 도와주는 것도 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끼리에서 좀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시는 이제 오기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여기에서 좀 재밌었었던 시너지가 났었던 케이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밌는 시너지가 났던 케이스 이게 되게 막 네. 엄청나게 파격적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대부분 소소한데 그 소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VC 중에 하나가 이제 더벤처스예요. 그래서 더벤처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에서 나온 회사들을 또 투자를 많이 해주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번 기수에서 이제 더벤처스를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 기수에 간단히 물어봤었을 때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있으면 너무나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을 잘 안 그럼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통으로 그 전 기수에 이제 그 더벤처스 투자 받은 팀이 뭐 투심 들어갔었을 때 어땠는지 협상 과정 어땠는지 그리고 어디 외부에서는 조금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좀 그런 그 꿀팁 내부 정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 낭비 없이 좀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아씨 저기 맞아요. 잠깐만 저기에서 누가 투자 받았더라. 그러면 또 내 이 사람이랑 안 친한데 내가 콜드 이메일 보낼 수 있는 콜드 이메일 좀 기다리다가 인터넷 리서치하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뭐 법률 이슈가 생겼다. 이거는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다 답이 없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팀이 만났었을 때 저 파트너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뭐 겉핥기식으로 저는 내 의견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더 잘하는 거는 이기에 누가 있는데 얘네들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해결했었는데 그쪽이랑 한 번 더 딥하게 얘기하면 알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못 푸는 게 아니고 창업자들이 못 푸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좀 움직이고 이제 시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해봤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맨 땅에 헤딩이냐 아니면 이미 맨 땅에 해봤던 선배한테 듣는 거냐 이건 맞아요. 사실은 엄청난 시간 세이브 효과가 있고 시간도 세이브되고 돈도 세이브되고 맞아요. 내 노력과 에너지도 세이브할 수 있어서 맞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YC에서도 보면 북페이스에 그 내놓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미리 미팅 전에도 저희들도 그쵸. 다 스크리닝 한번 하고 네. 미팅 후에서도 한번 네. 다시 한번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뭐 소개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나라고 했을 때 이게 웬만하면 건너가지고 한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그게 너무 소중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쌓이게 되면 이게 내가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죠. 진짜 맞습니다. 네. 그 엔틀러에서 프로그램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반기 3개월 이제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 3개월을 하는데 그 데모데이 같은 경우는 언제 시점에 보통 들어가시는 케이스인 건가요? 이번 기수에는 저희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데모데이는 원래 6개월 딱 전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반 끝나고 투자 받은 팀들이 저희 3개월 동안 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고 거기 끝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데이를 하고 외부 투자자들도 초청해가지고 후속 라운드를 좀 레이징하는 걸 도와주긴 했었는데 저희 한 세 기수 이번째 네 번째 기수니까 해보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YC는 졸업을 하자마자 한 달 내에 클로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숨고도 한 달 반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데모데이에 한 달 반 레이징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를 보니까 바로 포스트 데모데이에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매크로 시장에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직은 너무 얼리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엔틀로 투자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레이징을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라고 다른 분들이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레이징이 안 되고 한 3개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데모데이를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레이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수도 그랬고 두 번째 기수, 세 번째 기수도 그러니까 조금 3개월 레이징 하자마자 바로 또 펀드레이징 하는 게 좀 그런가? YC는 됐는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연말이기도 해가지고 지금 네 번째 기수는 원래대로라면 다음 10월에 데모데이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연말에는 어차피 펀드레이징가 그렇게 좋은 시즌도 아니긴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 초에 한번 진행을 해봐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데모데이를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이 그냥 바로 즉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밸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늘 팀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좀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YC에 계시는 그 엔틀러에서 계시는 파트너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창업계에 오래 계셨었던 분들이실 네. 거잖아요. 그 파트너분들은 지금 이제 몇 분 정도가 같이 지금 엔틀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걸까요? 한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셋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사원님 정산 파트너님은 원래 컨설턴트 출신이고 이제 가장 최근 엔트로 오기 전까지는 이제 GS에서 CBC 그러니까 전략 투자를 되게 잘하셨던 분이고 저는 사실 뭐 그냥 프로덕트의 파운더 출신이라 가지고 엔트로 오기 전에는 이 VC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사실 그렇게 잘 몰랐어요. 깊이 보지도 않았고 알아볼 필요도 없긴 했었는데 그쵸. 돈만 받았지. 돈 줬으면 땡큐. 근데 그 사원님이 그래서 VC 사이드에서 되게 잘 아시고 저희 장재희 파트너님은 이제 합류하신 지 한 1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장재희 파트너님 원래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원티드에서도 이제 글로벌 마케팅 총괄 맡으셨던 경험도 있고 또 대기업에서 또 마케터로서 이제 일을 하신 경험이 좀 양쪽이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원래 500 한국 네. 글로벌에서 이제 그 투자랑 코칭 둘 다 해가지고 약간 저랑 사원님의 중간에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잘 이끌고 있고요. 글로벌리는 저희가 파트너 한 80명 정도? 뭐가 각 로케이션별로 한 보통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프라이머 때 네. 데모데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YC 배치를 하긴 했지만 저는 풀 리모트였기 때문에 사실 데모데이에 오프라인으로 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데모데이의 어떤 기억은 한국에서는 프라이머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권동현 대표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었던 기억 나거든요.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잠재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옷차림 갖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와라. 왜냐하면 프라이머의 데모데이에 그 정보를 알고 올 정도의 사람이면은 당연히 너한테 굉장히 밸류한 사람일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열심히 피치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든 부스에 오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데모데이 이제 엔틀러도 하시고 하면은 그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겠지만 이제 LP 분들도 좀 아마 그래도 고민하셨었던 분들도 아마 투자하기 전에 보러 오신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좀 데모데이의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데모데이 분위기는 뭐 좋죠. 뭐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데모데이는 사실 네. 그거예요. 세일즈 행사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셀링을 하느냐 이 회사들을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VC든 엑셀러레이터든 간에 이제 데모데이 행사를 연다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펀드가 있는 데는 보통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라. 이렇게 훌륭한 팀들이고 너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행사라 가지고 최대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포모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놓고 많은 VC들이 얘기를 그쵸. 안 하는데 내가 빨리 투자를 안 하면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YC가 저는 오프라인 데모데이 때 네. 참석했었었는데 그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포모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YC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저도 그 데모데이 쓰기 전에 YC 파트너들이 아예 야 니네는 이 밸류에이션에 이 정도 레이징을 해라고 그냥 찍어서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네. 네, 네. 이래야지 너가 팔릴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YC 데모데이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지금도 아직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YC 데모데이에 참석한 VC인데 참석했는데 투자를 한 건도 안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데모데이에서는 초청을 안 받았어요. 아. 옛날에 그게 아예 프라이빗 인비테이션으로만 들어왔고 일종의 포모인 그쵸. 거죠. 네. 근데 YC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데모데이 쓸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팀들은 오히려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제 이 팀들이 확실하게 이제 그 시장에서 파트너들이 봤었을 때 그래도 먹힐 것 같다라고 생각한 팀들은 우선 세워요.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투자한 후에 3개월을 보니까 너무 트랙션이 없거나 뭔가 딱히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해서 이번 쉬고 다음 데모데이에 쓰라라고 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트랙션이 있는 팀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팀들 위주로 세운 다음에 이 팀이 왜 앞으로 대박이 날 것이고 왜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행사를 저희가 꾸미는 것이고 여기 엔트로 행사에 오면 다른 곳보다는 되게 좋은 팀들이 많은데 라는 거에 대한 인상을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더라도 투자를 그쵸.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제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 인상을 받고 가야지 이제 이후에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YC는 해요 가끔. 그쵸. YC는 데모데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누가 올라와가지고 막 숲에 써주는 경우도 제가 보긴 봤는데 일반적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저런 팀들이 있구나 엔틀러에서 투자한 팀들이 이런 팀들이구나라고 해가지고
행사 이후에 뭐 컨택을 하든 뭐 창업자들이 다시 VC 컨택을 해가지고 계속 미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이제 뿜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회사들이 지금 내가 투자를 안 하면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파트너분들께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을 사실 무대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는 어떻게 보면 좀 예비 LP분들 네. 혹은 이제 이런 기회를 사실 웹2 펀드에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는 봤는데 사실은 기회가 안 닿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한국에. 네. 좀 어떤 LP분들을 좀 주로 좀 아. 그래도 모시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두 종류가 있고요. 한 종류는 그냥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단 아니면 뭐 패밀리 오피스 이런 그 큰 자금을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략적인 이유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제 요즘 뭐 스타트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새로운 좀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펀드가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된 회사들이 직접 투자까지 이제 고려하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재단은 뭐 비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 뭐 스타트업이 이코시스템을 좀 풍요롭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목적은 있을 것이고 뭐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시는 좀 큰 하우스들 저희 큰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야 되겠네 네. 있고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제 수익적인 측면인데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자산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것이고 금융자산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벤처에 대해서 아예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내 전체 가진 자산 중에서 일부를 좀 벤처에다가 투자를 했었을 때에 내 포트폴리오 밸류에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오시긴 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되게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그 벤처 회사에 그러니까 정확히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펀드에 출자를 했었을 때에 그해 소득공제가 되는 또 효과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돌려받은 상태에서 또 내가 이제 일부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운영했었던 이제 배치가 4번째 배치까지고 5번째 배치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펀드는 하나의 펀드인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LP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네. 배치마다 SPV가 따로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저희가 엔틀러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엔틀러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해외 네. 나가면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엔틀러는 현재는 원 펀드, 그러니까 한국에는 원 펀드고 이 원 펀드로 저희가 1기부터 8기까지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지금 첫 번째 펀드에 있어서도 아직 펀드레이징이 진행 중이면서 투자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물어봐요. 이제 LP 분들이 아니 그러면 먼저 들어온 LP는 훨씬 더 리스크가 높고 나중에 들어온 LP가 훨씬 더 이익 아니냐. 내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뭐 이론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는 완전 얼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투자한 스타트업이 그래서 과연 잘 될지 나중에 투자하게 된 스타트업이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스타트업 하나 키우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봐야 되는데 먼저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기부터 4기까지 만약에 투자했다고 해요. 원 펀드인데 근데 나중에 들어온 LP들이 있는데 그들의 돈을 가지고 또 그러면 5기부터 8기까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펀드를 따로 운영했으면 1기, 4기에서 하나가 터져줘야 되고 5기, 6기에서 하나가 터져주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승자가 나타날 수 있고 패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팀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잘 될지 모르니 섞자. 그래서 이제 먼저 투자한 분들에게는
이제 그 앞단에 있어서 그들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투자한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돈을 넣긴 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덕에 나의 포트폴리오 분산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득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미 깔아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내가 지금 돈을 넣으면 앞으로 이제 투자하게 되는 포트폴리오들의 돈을 더 넣으면서 이제 섞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한 펀드에 막 20개 회사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펀드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야 스타트업은 1% 확률이야. 100개 중에 하나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엔틀러 펀드는 100개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개의 회사를 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물론 그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그쵸. 이 세상의 이치예요. 한 75%는 시리즈 A 가기 전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미리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5%는 시리즈 A 이후부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위너들이 나타날 텐데 나머지 팀들이 이제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말 소수의 위너들로 인해서 전체 펀드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형태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예, 한 펀드에 최소한 글로벌리 이거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내려온 건데 한 펀드에 최소한 60개는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분산이 되고 안 되는 팀들의 안 될 확률을 고려했었을 때 그래도 펀드가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것이긴 한데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LP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자자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위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개인 전문 투자자라는 그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에게 그냥 컨택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리아 그 공식 이메일이 공지가 저희 홈페이지에 아마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편하게 관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따로 이제 또 미팅을 잡고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기업 같은 케이스에도 최소 출자금이 좀 커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의 출자금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허들이 높긴 한데 그것도 뭐 같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그쵸. 주시면 네,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엔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셨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되셨을 것 같고 사실 그 지호님을 보면 사실 한국에서 500 스타트업하고 YC한 케이스는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꼭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500도 하셨고 YC도 하셨으니까 각각의 프로그램의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장단점 일단 YC부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근데 되게 막강해요. 글로벌리. 그래서 YC 출신의 파운더들이 확실히 잘 하고요. 근데 이 지난 20년 동안 빌드업한 어떤 그런 휴먼 캐피탈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YC 초기 배치에 있는 파운더들이 이제 뭐 IPO, 엑시트까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미 그 마피아가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보다도 어떤 금연에 있어서는 YC는 정말로 되게 스탠다드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500는 제가 있었을 때는 사실 첫 번째 배치였어요. 완전 네. 첫 번째 배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500 내에서도 그게 진짜 첫 번째 배치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파운더들끼리 우리 배치 제로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500 펀드가 아마 그때 데이브 맥클로어가 막 만들고 있던 과정이었고 사무실을 얻었는데 마운틴뷰에 저기 그 다운타운 마운틴뷰 다운타운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의 꼭대기 건물이었는데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창업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시멘트 바닥에
그냥 책상만 있는 뭐 그런 상태일 때 들어가가지고 한 8개 팀이 있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물론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YC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테크 베이스의 파운더들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그러니까 테크 베이스의 엔지니어 파운더인데 내가 막 허슬이 강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로 뛰면서 뭔가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엔지니어 출신의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흔치 않아요, 사실. 맞아요. 흔치 않아요. 근데 500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있었을 때 초기라 지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테크냐 아니냐, 그러니까 고도화된 테크일 필요도 없다. 음. 다만 이제 마켓 엣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바뀌었지만 원래 파운더인 데이브 맥클로가 했던 얘기가 테크놀로지는 워낙 유비쿼터스하다. 그러니까 그 큰 기업에서 클라우드 다 제공하고 있고 기술도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테크니컬 지식이 있진 않더라도 기존에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에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냥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바로 이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정말 명확하고 뾰족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내가 발굴해가지고 그걸 파고들면 충분히 큰 비즈니스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 피스가 되게 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일즈, 그 다음에 어떤 커스터머 애퀴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코칭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2010년이었기 때문에 막 14년 전이에요. 너무 오래 전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YC와 500을 봤을 때 YC는 조금 더 테크니컬, 500은 조금 더 세일즈, 허슬러 오리엔티드된 어떤 이런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근데 제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했었을 때에 못하는 것이 아닌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들, 그냥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을 내가 막 어렵게 혼자서 스스로 꾸역꾸역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로 전화 한 통을 했었을 때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500도 이제 막 유니콘들이 좀 다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네트워크를 되게 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그거는 되게 공통점인 것 같고 이거는 500는 YC뿐만 아니라 뭐 창업자로서 내가 어떤 VC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나를 볼 때 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준 돈이나 당신이 준 돈이나 저기서 준 돈 자체는 똑같은데 그 사람의 돈을 받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타 추가 밸류가 어떤 것이 있고 나한테 필요로 하고 있는 추가 밸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되게 잘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배치를 했었었던 500이랑 네. YC 그 배치 컴퍼니 중에 유니콘이 몇 개 좀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도 네. 제 배치는 아니었어요. 제 배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배치에서 알게 된 파운더들이 다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유니콘은 아닌데 그래도 꽤 엑시시 많이 일어난 케이스는 봤어요. 대부분 M&A 그 엑시 케이스가 많이 났고 뭐 100 밀리언 US 정도 했었으면 와. 이상이면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은 엑시트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인배치의 엑시트 하나 일어났었는데 너무 얼리 팔린 회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아마 10밀 네. US,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0억 정도. 네. 의 대학생 3명이 구글에다가 와. 그냥 판 케이스. 근데 그게 지금은 되게 흔한 아이디어인데 로열티 카드 있죠. 네. 그냥 커피 먹으면 내가 도장 찍는 거를 그거를 막 아이폰 처음 출시됐을 즈음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그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 내에서 있는 카페와 그 주변에 뭐 레스토랑 이런 데다가 그걸 도입을 하고 막 빌딩해 나가는데 그게 구글 앱 하려는데 구글 페이에 그걸 어떻게 좀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치 끝나자마자 팔렸던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다. 월마트에 파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도 뭘 했냐면 그러니까 전자 영수증을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인데 호주에서 온 파운더 2명 있어요. 근데 이제 월마트에 팔았는데 이제 판 제품이 뭐냐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포스기가 있고 이제 그 영수증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 영수증을 만약에 월마트 스케일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럼 포스기를 다 갈아치워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이제 포스기가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영수증 인쇄하는 게 있으면 이 인쇄기에서 포스기까지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원래 해가지고 여기서 뭐 찍어 넣고 가격이 얼마다 나면 영수증 정보를 이 케이블을 타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조그만 리눅스 박스를 만들어서 이 프린터와 포스기 사이에서 두면 프린터 시그널을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디지타이징을 시켜가지고 OCR로 그 내용을 읽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시범을 했는데 팔리게 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운에 네.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꼭 그 저기 마운틴 뷰 있을 때 500에 있을 때 마운틴 뷰 꼭대기층에서 막 우리끼리 그냥 수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해피아워여가지고 금요일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맥주 먹고 막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얘기를 하다가 그 누가 우리 배치에 있는 다른 창업자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1층에 월마트 뭐 CTO인가 와가지고 뭐 한다는데?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1층에 월마트 랩스라는 곳에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월마트의 R&D 약간 부서 조그맣게 오피스가 있었는데 그 CTO가 와서 방문하고 있는데 야 너 내려가서 지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진짜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뛰쳐내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뭐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은 벅차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 누군데요?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제품 소개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로 되게 신기한데라고 해서 얘기가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팔렸어요. 와. 회사가. 그래서 팔고 실제로 이제 월마트에다가 이제 몇 군데 지점 걸쳐가지고 이제 POC를 진행한 다음에 아마 그 이후에 다 그 도입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어디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뭐 이런 게 있는데라고 한마디를 한 것이 이제 거의 뭐 운명을 바꾼 거죠. 지호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운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요. 네. 나눠 보면은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그 진짜 순고 했었을 때는 순고 참고로 저는 이제 초기에 조인을 한 파운더이고 원래 김로빈 대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로빈 대표는 원래 처음부터 이제 순고라는 비즈니스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파운더들이랑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온디맨드 청소 용역 미소 같은 거를 1년 동안 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이제 그때 프라이머도 했는데 프라이머에서 받은 돈도 다 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이거 청소 용역 자기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하드 피vo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파운더들은 그때 나간대요. 그래서 나갔고 이제 로빈 혼자인데 그냥 콜드로 연락이 왔어요. 진짜 콜드로 그냥 연락이 왔는데 저 그때 쿠팡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콜드로 연락이 왔을 시점에 쿠팡에 다니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막 그 SK세라고 쿠팡에서 일하는데 나도 다시 사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막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 있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만나볼까? 안 그래도 뭐 안 그래도 내가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 상황인데 만났는데 생각보다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제가 당시에 봤었을 때는 되게 메이크 센스 했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레비뉴도 조금 만들어내고 있던 것이 보이니까 되게 큰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빈은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또 우연인 게 로빈이랑 빅터 칭이라는 대표님, 빅터 네. 대표님이 또 옛날 룸메이트였대요. 근데 빅터 그 대표님은 이제 지금 미소 네. 대표님이시고
빅터는 또 뭔가 어디 옛날에 다른 막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잠깐 짧게 일을 했던 회사에서 또 같이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빅터한테 물어봤죠. 빅터 대표님한테 로빈 어떠냐? 어떻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뭐 얘기도 듣고 또 로빈이랑 한 달 동안 거의 회사 끝나고 나서 뭐 한 달 동안 맨날 사무실 놀러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 음. 가 일단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운이 기똥차게 맞아 떨어졌던 게 그때 CTO로 합류했던 분 또 김아님이에요. 네. 김아님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아님은 예전에 제가 다른 비즈니스 했을 때 제 CTO였어요. 네, 이전에 막 망한 스타트업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CTO였고 근데 이제 그 다 정리한 다음에 500에서 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500을 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그 친구는 그냥 미국에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도 스타트업 삽질을 한 3, 4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마침 그 친구도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교육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나 로빈이라는 친구 만났는데 저 빅터라는 대표 또 안 돼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지금 미국인데 막 그때 당시에 화는 막 비자를 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막 지금 지원해가지고 막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그래 일단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만들자라고 결정해줬던 거 그게. 근데 왜냐면 그게 안 됐었으면 되게 큰일 날 뻔한 게 이게 막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본엔젤스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심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 장표가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CTO 그러니까 뭐 로빈 있고 제가 CPO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만 우리 CTO가 있다. 네. CTO 왜 안 하니?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제 그 지금 짐 싸고 오느라고 이제 너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아직 협상 중이었어요. 이 친구가 오냐 안 오냐라고 협상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를 해서 왔고 이제 진짜 런웨이 거의 뭐 도 떨어지기 전에 이제 본엔젤스 투자를 받고 이게 진짜 이게 다 하나하나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제가 생각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만약에 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떻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운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크 링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앞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도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 있고 누가 뭐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지 계속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한쪽에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 피스에 맞는 다른 퍼즐 피스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퍼즐 피스가 있는데 여기에 맞았었을 때 어떤 더 큰 밸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DB에 많지가 않으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퍼즐 피스에 맞는 퍼즐 피스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잘하고 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맞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 진짜 빡세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인데 이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럼 계속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 DB 속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DB가 충분해야지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이제 좀 연결시키고 매칭이 됐었을 때 뭔가 더 큰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기회가 오고 거기서부터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었던 대로 저는 오히려 더 지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 네. 저는 사실 순고 팀을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물론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저 팀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서로 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잘 맞아요.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로빈 대표님도 그랬겠지만은 피칭을 그렇게 하고 다녀도 정말 밸류어블한 사람이 오는 건 또 사실 운인데 그 밸류어블한 사람이 나를 밸류어블하게 봐주는 것조차 사실은 운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지호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신기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YC가 하는 회사가 몇 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로빈과 그 중에 빅터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까 위크링크라고 정의하셨었던 그런 거에서 좀 나온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었던 것 중에도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어이가 진짜. 없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마침 뭐 환희가 나 안 온다라고 했었을 때 네. CTO가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또 고민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치 빅터랑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로빈이랑 일을 했을까 음. 또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게 어떻게 그게 다 맞아 짜여져서 맞춰 떨어졌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어이없었고 YC 가기도 전에도 거의 돈이 없어가지고 YC 갔어요. 왜냐면 다운라운드였거든 실질적으로 네. 순고가 당시에 투자를 본 엔젤스한테 받고 본한테 받은 돈이 다 떨어질 즈음에 거의 막 가을이었어요. 10월 막 이쯤이었어요. 근데 VC 투자 안 한대요. 내년에 보세요. 근데 뭐 내년 넘어가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YC가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본한테 얘기했죠. 아 이거 미국으로 플립해야 되고 다운 라운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돈이 없다고. 맞아요. 돈 좀 더 뭐 브릿지 라운드 하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넘어가긴 했고 다행히 이후에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 좀 데모데이 이후에 네. 레이징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죠. 다 진짜 네. 창업자의 라이프는 운의 연속이고 물론 맞아요. 운을 오기 네. 위해서 정말 그라인딩 하잖아요. 다들 맞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이게 막 딱 YC 지원했는데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네. 수없이 많이 뭔가 두들겼는데 안 된 것 중에서 그게 하나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VC들 다 만났고 피치하고 야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돈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뭐 안 된다고 하고 계속 거절을 찍히고 나서 유일하게 YC 붙었는데 다운 라운드야. 아이씨 받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사실 뭐 좋게 된 것이지만 네. 되게 어렵긴 했죠. 네. 정말 그래도 그 당시에 YC를 한국 회사가 가는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인이 해외 사업해서 들어가신 경우들은 좀 봤었었고 그 당시에는 미미박스 이후에는 아마 순고가 거의 두 번째였던 걸로 좀 기억이 나기는 해요. 미소도 YC 네. 네네. 미소가 빅터 먼저 했어요. 미소가 먼저였나요? 네, 미소 빅터 네. 대표님이 먼저 했고 네. 빅터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YC 파운더 추천은 뭐 그게 얼마 정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더 추천을 해줬고 네. 연결이 되긴 했죠. 와. 네. 근데 미소가 먼저였구나. 그때 당시에 YC 들어간 회사 중에서도 그래도 레비뉴가 아마 저희가 꽤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한 달에 그래도 제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5, 6천만 원씩 매달 레비뉴가 발생하고 리커링 레비뉴가 계속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레비뉴 캐시플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YC 지원하는 팀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약간 더 머추어한 스테이지여서 그리고 또 다운라운드 먹고 들어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YC가 한 번 더 네.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제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지호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를 굉장히 드라마틱한 저도 이제 웬만한 창업자들 많이 보긴 하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를 굉장히 탑 티어에서 되게 잘 하셨었던 분이신 것 같아서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엔틀러에 오고 싶은 분들도 아마 대표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성장을 좀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원동력 그다음에 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것이 뭐 안 돼봤자 뭐 얼마나 잘 안 되겠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저도 대학 때 그냥 뭐 자취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냥 알바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나마 제가 조금 알바를 편하게 했던 게 컴퓨터를 하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뭐 앱 만들어주고 뭐 디자인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대학생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냥 굶어 죽진 않겠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막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상당히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근데 조금 뭐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약간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왕따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 간에 이 같은 잣대에서 비교를 안 했어요. 저 스스로가. 저 완전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살다 왔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냥 뭐 국제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 fit in, 그러니까 뭔가 네. 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원래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원래 특이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남들이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부분들도 그냥 원래 나랑 다 안 맞았어요. 일단 첫 번째 하기 싫거나 아니면 잘 못하니까 못하거나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뭐 내 길을 내가 알아서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뭐 어느 대학을 갔든 아니면 뭐 얘가 뭐 일찍 졸업해서 어디에 취업을 했든 뭐 돈을 얼마큼 벌든 이건 그냥 애초에 별로 저한테는 그냥 소아시였어요.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뭘 해야지 재밌고 좀 나 스스로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남들이 뭘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것에 더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뭐 대학 제 대학을 엄청 늦게 졸업했어요. 왜냐면 네. 그 저도 어느 정도 보험을 좀 깔아놓는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졸업을 하기 전에 다 일단 해보고 망하고 깽판 치고 다 해보자. 그럼 졸업을 좀 늦게 해서 그때 돼서 뭐 내가 뭐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다 안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을 마치고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대학 500 갔었을 때, 네. 거기서 투자를 받고 있었을 때도 돈이 모자라니까 막 신용카드 빚도 꽤 많았어요. 카드 빚도 많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취업부터 해야겠다. 일단 이거 네. 뭐 빚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막 졸업을 할 때는 제가 막 사업을 3개를 망한 상태에서 늦게 졸업을 한 것이니까 사실 좀 현타가 왔죠.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이 카드 빚을 없애야 되니까 회사 일단 다녀야겠다.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SK 플래닛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2012년 8월에 했어요. 근데 2012년 10월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자마자는 보통 신입 공채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력으로 입사했던 게 그냥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신입 공채는 일단 내가 당연히 시험 못 칠 거고, 그때도 아직 막 한국어도 그렇게 막 읽는 속도나 쓰는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뭘 하지? 돈을 많이 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경력직으로 일단 한번 지원해 보자. 왜냐면 나 사업도 하고 막 이상한 삽질 많이 했으니까 그거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진짜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막 경력 막 3년에서 5년 사이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12년 8월에 졸업하고 나서 12년 입사가 10월인가 11월에 입사가 결정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인터뷰 때 그 팀장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냐.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돈을 벌려고 했었었냐. 막 그 창업해간 과정, 투자 받은 과정, 그다음 실리콘밸리에서 뭐 거기서 뭘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입사를 하는데, 이게 막 내가 그냥 대학생이 뭐 사업을 해봤자 얼마나 뭐 sophisticated된 어떤 뭐 그런 막 하이 레벨의 비즈니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500 투자를 받긴 했지만, 그리고 되게 다 안 되고 망했었을 때 역시 난 안 되나 보다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패배감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합격을 하고 나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망한 커리어도 이게 내 커리어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되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뭐를 하든 간에 회사에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다 그냥 나의 커리어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이 회사에 되게 내가 오래 다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회사를 시작하더라도 그 회사가 오래 갈지 안 오래 갈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하고 다음 기회가 올 때 계속해서 그 기회를 찾아 나서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두려움 막 안 됐었을 거에 대한 두려움 솔직히 아무리 안 돼봤자 뭐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요. 맞아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그냥 그 또 조금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 먹는다? 뭐 그 정도이잖아요. 아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싱글이었고 뭐 그래도 괜찮아. 네. 그럼 뭐 그러다 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들이 다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남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는데 네. 진짜 딱 그런 게 아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 지금 이제 엔틀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혹시 이제 동료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팀을 매니징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노하우나 왜냐면은 사실 C레벨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장을 사실상 했었었던 조직에도 계셨다 보니까 팀 매니징 하는데 이제 노하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오너십을 줬었을 때 일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일단 선발을 할 때부터 그런 오너십을 많이 주었었을 때 되게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약에 물론 뽑아야겠지만 이 스스로 저도 그랬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리고 실수와 잘못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혼나기도 하고 좀 페인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성장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런 환경에 노출을 하면 금방 사람들이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 창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트업 창업,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장을 다녔었을 때와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에 의지할 수도 없죠. 뭐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벌을 받아야 되고. 물론 잘 됐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리워드 내가 다 얻지만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었을 때 내가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포텐셜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팀 매니저 승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전에 했던 모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엔트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말로 그 오너십을 거의 온전히 주려고 하고 있고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이 약간 넘어졌었을 때 받쳐주는 역할, 그죠? 넘어지긴 할 건데 실수도 할 건데 이제 그 실수와 넘어짐이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는 수준에서의 데미지 컨트롤. 그러면 이 데미지 컨트롤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이 시도를 해보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결정해서 한번 밀어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나를 받쳐줄 거야. 내가 잘하더라도 근데 뭐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뭐 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그냥 뭐 기계같이 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와서 그냥 나는 이걸 하고 이제 퇴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생각하게 되면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그 특히 초기 스타트업들에서도 막 엄청나게 커리어가 훌륭하신 분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연봉을 막 몇 억씩 못 주니까 좀 그런 포텐셜 일 욕심이 있고 오너십을 주었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막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좀 달려드는 분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그분들이랑 팀을 만들어가면 금방 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실제 숨고 초기 member 중에서 막 고졸이신 엔지니어 분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다 되게 좋은 데 있어요. 토스, 막 하이퍼 커넥트 뭐 이런 데서 되게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오너십과 그 오너십을 받아들이고 이제 진짜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탈이 있으신 분들이랑 일하는 게 좋죠. 좋네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오너십을
받았었을 때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네. 그런 사람들을 참 저도 이제 창업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긴 했지만 그런 분들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팀원분들 새로 오셨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건 아마 대표로서 하는 꼰대짓 같은 것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을 이렇게 그걸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꼭 저희가 입사하면은 꼭 먼저 드리는 책이 이제 권도균 대표님께서 만드셨던 그 책을 먼저 한번 꼭 읽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저랑 같이 이제 그 책 리뷰하는 시간을 갖기는 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화려하고 막 자율이 높고 뭐 자율의 보장도 실제로 들어오면은 오너십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 책임감도 본인의 몫인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저희들은 이제 보여드리긴 하는데 혹시 이제 지호님께서 보셨을 때 개인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었던 어떤 책 같은 게 혹시 좀 있었을까요? 책이요. 저는 자서전 좋아해요. 음, 자서전 플러스 책은 그렇고 네, 영화 중에서도 제가 뭐 좋아하는 장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사람 어떤 인물의 실화로서 이제 좀 그 인생을 좀 그려나간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머릿속에서 약간 시나리오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저기 대응을 했는데 나였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혹은 나였어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음, 그거는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시츄에이션에 나를 계속 대입을 하고 이분은 어떻게 대응했는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 저기 알아보는 것이 음. 좀 생각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자서전 책 한 권과 자서전 영화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음, 자서전을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네. 오디오북을 다 듣긴 했었어요. 이거 정말 이 어너더 레벨에 되게 좀 우리 창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너더 레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게 막 디스트럭티브이냐 아니냐의 그 거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 분인데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를 그 상황에 대입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게 음, 살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그냥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엔 답이 없어요. 답은 없는데 계속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좀 뻔한 얘기기도 한데 스티브 잡스 자서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그 고 정주영 회장님 네. 자서전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주영 자서전에는 우리 나라의 음, 해방 때부터 이 되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일궈 나가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결정을 왜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꽤 재미있긴 해요. 음, 음. 영화는 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네. 100% 실화 베이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꽤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으셨을 시기는 좀 언제였었을까요? 락 바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락 바텀은 500에서 투자 받은 스타트업이 망했을 때. 아, 네, 그때 투자 받고 네. 막 퀘스트 잘 안 되니까 펀드레이징이 잘 안 되니까 회사 팔까에 음, 대한 딜도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대화 나누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CTO 네.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그러니까 로제타 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 네. 뭐 그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만드는 그 제품이 모바일 앱이었는데 약간 다른 국가에 있는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약간 문화 교류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소셜 앱이었어요. 그래서 언어 교육과 뭔가 이제 이 걸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로제스타 스톤이 그냥 패키지 막 CD 팔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 생각해서 거기 CTO랑 얘기해서 막 딜을 얘기하다가 잘 안 됐어요. 이거 회사 팔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고 펀딩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수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이미 이제 기술 보증 기금 옛날에 그때 하던 회사에서 네. 받았는데 그것도 5천만 원인가 빚졌어요. 그때 옛날에는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대표부 다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카드빚도 네. 갚아야 되고 아씨 어떻게 하지? 그냥 회사 가서 일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내가 회사에 가더라도 나를 받아줄 만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까? 나의 역할은 뭐지 회사에 가서 뭐 이런 고민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언제 내가 다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신네 일단은 그 인도 배낭여행 가긴 했었는데 네. 거기 와서 조금 더 힐링돼서 오긴 했죠. 역시나 그냥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인도라는 나라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엄청 많아요. 인구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도 그 인도 내에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회사인데 그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 내에서 그냥 다들 어떻게 잘 살더라고요. 그냥 굴러가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내 주변에는 그냥 뭐 내 친구들, 뭐 창업한 분들, 뭐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약간 내 시야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내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니까 내가 할 것에만 집중하는데 그때는 조금 내가 워낙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 다시 돌아오고 뭘 할지도 결정이 안 난 상태니까 그때는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다 뭐 회사에 가거나 뭐 한대. 근데 그게 맞나? 근데 또 인도 가니까 뭐 다 어떻게 살더라고요. 다 어떻게 살고 또 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그 위에 또 나는 놈이 있고 이게 막 촘촘히 다 나눠져 있었으니까 뭐 그냥 나는 이 엄청나게 큰 스펙트럼에서 그냥 하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엄청나게 잘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엄청나게 큰 스펙트럼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뭐 다 하나의 과정이고 그냥 넥스트 스텝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계속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좀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시점은 좀 언제로 기억이 되시나요? 한 시점 행복했던 시점 뭔가 딱 이때다라는 것에 대한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시점들이 확실히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YC 들어갔었을 때, 그죠? 그리고 YC 승부 있었을 때 YC 들어가고 나서 또 데모데이에 다가왔었을 때 진짜 돈이 떨어졌었어요. 또 그래서 막 돈이 없는데 월급 밀릴까봐 마이너스 통장 또 끌어다가 막 월급 주고 다행히 이제 펀드레이징이 돼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게 됐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순고 나오고 나서도 한 차례 더 웹3 비즈니스를 했었으니까 네.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완전히 제가 원래 했던 컨슈머 테크랑 또 다른 건데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막 빅 엑싯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엑싯이 체결이 되고 나서 또 있었고 그 친구들이랑 또 연말에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 했었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모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점점 더 그런 그 작은 어떤 작은 어떤 석세스와 어떤 행복들이 이제 점점 모아지는 빈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맞아요. 역으로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쵸. 커넥팅 닷도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네네. 스몰 빅토리가 이루어지는 거를 계속 결국 막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빅토리가 오는 맞아요. 경우 사실은 거의 없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쌓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 하나 나오고 이게 나 이제 이거 다 했어. 이제 됐어. 나 이제 행복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늘 계속 좋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했지만 음. 이제 좀 어떤 좀 뿌듯함과 뭐 안도의 한숨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같이 만들어갔던 사람들이랑 네. 또 뭐 오랜만에 밥을 먹고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음. 소소한 순간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 게스트분들께서 혹시 이제 이 쇼를 지금 네. 이제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이런 재밌었어요. 팟캐스트 네, 네.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되게 저한테도 되게 오랜만에 저의 과거를 한번 리플렉션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운의 윙링크라는 얘기들도 그렇고 실제로 엔틀러까지 오시기 전 단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야 숨고 팀을 이제 봤었으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소문으로나마 그다음에 로빈 대표님 옆에서 이제 듣기로나마 이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창업을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네.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업이라는 도전을 저도 이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독려하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는 것이 좀 좋은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쉬운 답은 우리의 삶은 요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일 귀한 것이거든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고 또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점점 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업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을 안 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시작을 해야지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에 비유하면 되냐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테니스를 친다 아니면 뭐 골프를 치거나 야구를 하면 이거를 책으로 내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고 그 조직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퍼가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거라도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있고 시작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엄청나게 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내가 사업 현장에서 내가 창업을 할 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으로 터득해야 되는 것들과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또 약간 부담스럽다. 뭔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뭐 해외든 우리나라에 있는 훌륭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도 많고 엔트로도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또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 VC에서 주는 돈과 나라에서 주는 돈은 확실히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민간 VC가 주는 돈은 정말로 돈이 될 것 같아서 돈을 주는 돈이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드는 돈은 어떻게 보면 좀 공공성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 덕분에 어떤 창업의 이런 뭐 환경 그리고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나도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거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좋은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내가 정부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걸 잘 진행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자가 그 창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할 때 그때부터 진짜 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창업의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쌓는 경험이랑 사실 창업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치는 네, 현격한 차이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있을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어서 좋은 창업자분들이 엔틀러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파트너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거기 있는 팀원분들 80분 같이 좀 동료분들 사실 생기는 거가 어렵잖아요. 이 외로운 창업의 길에서 그런 식으로 좀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조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